군대를 막 전역한 이후 그동안 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기생하던 나의 삶을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에 해가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했을 때였어요. 삼겹살집에서 서빙 알바를 3달 동안 하면서 약 400만 원 정도 모으고 이 돈으로 나는 학교 근처 원룸촌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 하는 원룸을 얻어 자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알바해가며 혼자 살기를 몇 개월. 밤 12시가 넘어 그날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1층 출입구 바로 옆이 주차장인데 웬 아가씨 한 명이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거예요. 슬쩍 쳐다봤는데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 잠든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옷차림을 보아하니 제 또래의 젊은 아가씨였어요. 긴 생머리에 한눈에 봐도 잘 빠진 몸매의 키도 적당한 편이고 스타일만 봐서는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타입의 아가씨였어요. 야심한 밤에 늘씬한 여자 혼자 내버려 두고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기 아가씨 이렇게 계시면 큰일 나요.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라며 말을 걸었죠. 길바닥에서 술 취해 뻗어 있는 여자 어떻게 해봤다. 클럽에서 골뱅이를 어떻게 해봤다.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꽃뱀을 잘못 건드렸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기고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과자가 되었다는 소리도 들어봤었기에 그냥 내 방에 업고 데려가서 아무 일 없이 하룻밤 재워주면 다음 날 깨서 나한테 완전 감동 먹고 그날을 빌미로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자연스레 사귀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솔직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심스럽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한겨울 날씨도 아니고 혹시 일행이 있을 수도 있겠지 싶어 일단 내버려 두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샤워를 끝마치고 그 여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담배가 다 떨어져 집 앞 편의점에 가기 위해 나왔는데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주차장에서 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다 싶어. 괜히 괜찮냐고 아는 척하면 그 여자가 민망해 할까 봐. 그냥 못 본 척하며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여기까지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이랑 담배 마실 걸 사들고 왔는데 여자가 이제는 정신을 완전히 차렸는지 이번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누군가 뒤따라 들어오길래 고개를 돌려봤더니 주차장에 있던 그녀이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핏 봤는데 특별하게 이뻐 보이거나 눈에 띄는 용모는 아니었지만 키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게 170cm 정도 되어 보이는데 몸매는 진짜 끝장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뒤따르던 그녀가 갑자기 어머나 하면서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홀라당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는 보통 사람 같으면 곧장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한참 동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올 때는 전혀 비틀대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넘어지다 뇌진탕이라도 걸렸나 싶어 그때 엄청 놀랐었죠.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면서 저기요. 저기요 아가씨 정신 차려 보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때서야 이 여자가 약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니 힘들게 일어나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팔 잡고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더니 그녀도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의지하더군요. 저는 302호에 사는데 아가씨는 몇 호에 사세요? 저요? 저는 203호요. 아저씨 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털썩 주저앉으려고 하는 걸 제가 오른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일으켜 세웠죠. 그녀는 고개 들 힘조차 없는지 푹 숙인 채 다리는 힘이 풀려 제정신도 아닌데 저한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보니깐 이 여자를 어떻게 해봐야겠단 생각보단 빨리 집에 데려다 줘야겠단 생각만 들었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아무리 불러대도 몸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길래 조심스럽게 얼굴을 살짝 쳐다봤는데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이쁘지도 못생기지도 않는 그냥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하여간 그 여자가 들쳐업고 203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게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집에 왔어요. 203호 앞이에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비밀번호를 모르니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한참 동안 축 늘어진 그녀를 들쳐매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서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뭐 이상한 놈인 것 같고 또 괜히 찔리더라고. 어찌해야 하지? 그냥 두고 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그렇다고 내 방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나중에 덤탱이 쓸 수도 있겠다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서서히 성질도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서 조금 세게 흔들어 깨워도 대답이 없어. 미안하지만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녀의 뺨을 조금 세게 내려쳤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살짝 놀랬는지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네요. 짜증나는 말투로 저기 아가씨 203호 앞에 왔어요. 빨리 문 열고 들어가세요. 아저씨, 미안한데 비밀번호가 천사거든요. 저 침대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죠. 도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이렇게나 술을 많이 마셨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참 여자가 겁도 없네. 그러면서 그녀의 집을 나왔죠. 출근길에 203호 아가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술 취해서 방까지 바래다 줬던 301호예요.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군가한테 엎혀서 집까지 온 것 같긴 한데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네요. 그날 너무 고마웠어요. 저 지금 출근길인데 연락처 주실래요? 따로 연락 한번 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게요. 새벽 1시 반 갑자기 휴대폰이 마구마구 울리는 거다. 자다 깨서 멍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저기요, 저기요. 아리따운 여자 목소리다. 이 시간에 여자한테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누군가 싶었다. 아저씨, 저 203호인데요. 헐, 골뱅이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저 지금 원룸 건물 앞인데 머리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풀리고 해서 저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나요? 갑자기 연락 와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상황이 좀 어이가 없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다. 1층 주차장으로 나갔더니 하늘색 체크셔츠, 하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어찌나 곱고 아름다운지 나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언제 봐도 그녀의 왁구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아가씨, 저 301호예요. 오늘도 술 많이 먹었네요. 아이, 누구라고? 응, 우리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저씨에서 갑자기 자기라고? 난 당연히 술주정이라 여기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착하지 얼른 집에 가자. 다음날 정신이 완전 돌아왔는지 그녀가 나에게 묻더라.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 술 취해 전화 와서. 나한테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집까지 바래다 주니깐 네가 다짜고짜 자기야 그러면서 껴안고 뽀뽀하고 그랬잖아. 응? 내가 그랬어. 하나도 기억 안 나? 나는 네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서운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랬던 것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억 못해서 미안해. 아냐 됐어. 진짜 서운하다. 나만 이상한 사람 됐네. 집에 갈게. 이대로 집에 가면 어떡해. 둘이서 처음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근데 자기 얼굴도 스타일도 딱 내 이상형인데 일도 벌어졌겠다. 우리 그냥 사귈까? 마침 여자가 간절했던 나는 얼굴 딱 2번 보는 그녀와 진짜로 사귀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만날수록 그녀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로요. 술자리 이야기나 눈앞에 술만 보이면 눈동자가 반짝여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마시기도 하고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고요. 정말 장난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그리고 먹고 나서 많이 취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지쳐서 아무 때나 그대로 잠이 드는 술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특정한 사람을 붙잡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녀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아저씨, 아저씨, 여자친구는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지금 술이 많이 취했는데 데리러 와달라. 같은 원룸에 사니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등등 한 30분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녀를 데리러 갑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만나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없었던 그녀가 네 번째인가부터는 저를 아예 남자친구 대하듯 하더군요. 자기 술 주정을 이렇게까지 잘 받아준 남자는 여지껏 나밖에 없었다며 집에도 못 가게 해요. 그녀는 저보다 3살 연상의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다 저한테 자꾸 연락을 했다더군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며칠 전 친구들과 술 마신다고 하더니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만취한 그녀가 또 어디서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자기 말로는 친구 집에서 잤다는데 옆에 친구도 있었을 텐데 연락 두절까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여자와 앞으로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느 평범한 날처럼 시작된 하루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중개보조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날이었으니까. 사무실은 소장님과 나 딱 둘뿐. 이 작은 성공을 기념해 소장님이 한턱 쏘신다고 하시더니 오랜만에 꼼장어나 먹으러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자, 첫 잔은 원샷. 좋아요. 원샷. 폭탄주는 늘 그렇다. 처음엔 순한 것 같더니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면 테이블엔 소주병이 벌써 2개, 맥주병은 5개쯤 나뒹굴고 있다.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다 보면 이성은 감성에게 자리를 내주고 대화는 어느새 친밀해진다. 소장님, 이제 그만 마셔요. 너무 취하시면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과장님, 오늘 같은 날 좀 취하면 어때서요? 그리고 취하면 김 과장님이 집까지 데려다 줄 거죠? 당연하죠.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평소에 도도하고 차가운 소장님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라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나도 만만치 않게 취한 상태였지만 술을 깰 겸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우려 했다. 그런데 소장님이 따라 나오셨다. 괜찮아요?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약간 당황했지만 괜히 무안하게 만들까봐 그냥 그대로 있었다. 소장님은 매매 계약을 축하해준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말했다. 김 과장님, 나 사실 평소에 많이 좋아한 거 알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나도 사실 눈치채고 있었던 터라 솔직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어서 모른 척했죠. 그러자 소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나이 차이 따위 신경 쓰지 마요. 남들 눈치가 보이면 몰래 만나면 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엔조이도 많이 하던데 우리도 가볍게 즐겨보는 건 어때요? 엔조이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부담 없는 가벼운 만남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이트한 만남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장님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며 말없이 대답했다. 눈빛으로 모든 게 통했다. 김 과장님, 하고 싶은 거 해요.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럼 이 차는 어디로 가실래요? 라고 물었더니 소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김 과장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사실 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끔 묘한 기분이 들곤 했다. 차갑고
도도한 그 모습에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가끔 휘꼬라볼 때나 서류를 건넬 때 손끝이 스칠 때면 이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 뭐 나만의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참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이 쓰였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소장님이 갑자기 책상에 있는 펜을 떨어뜨리더니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과장, 이거 좀 주워줄래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필이면 머릿속에서 이상한 드라마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다. 주운 펜을 건네면서 우리 손이 살짝 스치고 눈이 마주친 다음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이건 마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는 펜을 조용히 주워 건네주었고 소장님은 고마워요라고 단 한마디만 하고 다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흘러갔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괜한 망상은 그만하자. 하지만 그 망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소장님이 한 번은 창가 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볼 때였는데 그때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나부끼면서 얼굴을 스치는 모습이 마치 CF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자니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소장님이 그 순간 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나한테 뭐 묻었어요? 아니, 뭐가 묻긴 뭘 묻어. 내가 그저 넋 놓고 보고 있었을 뿐이지. 아니요. 아무것도요. 급히 시선을 돌리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론 큰일이다. 이러다 진짜 나 혼자 착각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그저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촌 형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전화 한 통 걸었더니 소장님이 잠깐 얼굴 보자고 하셨다. 별 기대는 없었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보겠다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 준비도 했지만 도무지 일이 풀리질 않던 차였다. 그래서 이 기회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직원 책상 2개, 3인용 소파, 상담실 하나, 사무소라기보다 오히려 조촐한 카페 느낌이었다. 그런데 날 맞이한 소장님,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다. 보통은 중년 남성 소장님을 예상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갔다. 처음엔 그냥 일에만 집중했다. 소장님과는 나이 차이가 14살이 났지만 의외로 대화가 술술 통했다. 좋아하는 드라마, 음식 취향, 심지어 주량까지 비슷했다. 그게 소주 한 병 반이라는 점까지 말이다. 소장님은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상태였고 나도 3년 넘게 만나던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로 힘들게 헤어진 참이었다.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 일하면서 자주 붙어 다니는 것도 문제였다. 처음엔 원룸, 투룸, 전세나 월세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실수하면 소장님이 옆에서 장난 섞인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소장님이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면서 말했다. 김 과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나는 네, 고맙습니다 하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아니, 그냥 입 벌리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라고 하지 않는가.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게 뭐지?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데. 내가 주춤하자 소장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아이, 입 벌리라니까요 라고 다시 말했다. 난 어쩔 수 없이 하며 입을 벌렸고 그녀는 박하사탕을 내 입에 넣어줬다. 그 순간 미묘한 기류가 스쳤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린 사무실 근처 꼼장어 집에서 술 한 잔을 했다. 소주 한 병 반씩은 거뜬히 비우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소장님은 나훈아의 무시로를 고르더니 신나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내 품에 살짝 기대더니 속삭였다.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2배로 뛰었다. 사실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녀의 품이 편안했다. 그날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2차가 끝나고도 집으로 가지 않았다. 소장님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딱 한 잔만 더라고 했던 나는 그날 결국 그녀의 집에서 깊은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 이후 상황은 더 빠르게 흘렀다. 내가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참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소장님은 은근히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혼자 살기 외롭다.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처음엔 나도 머뭇거렸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그녀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동거하자는 제안이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나는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하고 볼링도 치러 다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나도 놀랐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작 식상해졌을 텐데 이상하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 즐거웠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신기했다. 14살 차이도 직장 상사와 직원이라는 관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고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세상에서 운명을 믿지 않던 나였지만 이제는 그 말이 조금은 믿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동거를 시작하고 매일 그녀와 함께하는 생활은 나에게도 신선하고 설렜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하고 일 끝나면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엔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나 음악이 더는 나에게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한때 즐겁던 대화가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할 때도 처음엔 서로의 취향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만 고집했고 내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3개월 전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 37살의 돌싱녀인 미영 엄마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영 엄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밝고 유쾌한 성격에 나와 대화가 잘 통했다. 점심을 함께하거나 사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번은 퇴근 후 미영 엄마와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요즘 나 너무 외롭다라고 말했다. 순간 그녀의 말에 내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집에 돌아가도 소장님과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도 즐거운 시간도 없었다. 오히려 소장님과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만 했다. 반면 미영 엄마와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내가 잊고 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와 소장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집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업무에서도 예전처럼 팀워크가 맞지 않았다. 소장님은 그 변화를 느꼈는지 가끔 날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쓸쓸해 보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한 번은 미영 엄마와의 작은 에피소드가 소장님에게 들켜버린 적이 있었다. 미영 엄마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소장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날 저녁 소장님은 평소와 달리 얘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집에서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점점 미영 엄마와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됐다. 이제 고민이 깊어졌다. 소장님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처음엔 운명처럼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거를 하며 1년 넘게 함께한 그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와의 추억도 있고
내가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미영 엄마와의 관계가 진전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묘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일 뿐. 확실한 연애 관계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소장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미영 엄마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루는 퇴근 후 소장님이 불쑥 "우린 괜찮은 거지?"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그건 거짓말일 테고, 솔직하게 더 이상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엔 그녀를 상처 입힐 게 분명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우리 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멀어져 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녀와의 동거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소장님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두려웠다. 퇴근 시간,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시장 골목은 저녁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석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영준의 족발집을 찾았다. 영준은 시장에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족발집 사장님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억척같이 가게를 꾸려왔지만 화려한 화장과 몸매가 60대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가게는 늘 남자 손님들로 북적였고 밤이면 을의 영주와 술친구를 자처하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 민석은 그런 영주와 가끔 술잔을 기울이는 나이답지 않게 순박한 40대 총각이었다. 눈치 빠르고 손재주도 좋아 시장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자기 짝은 찾지 못하고 홀로 지낸 세월이 5년이 훌쩍 넘었다. 영주는 그런 민석을 편하게 생각했고 민석 또한 넉살 좋은 영주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사장님으로서 존경심이 더 컸지만 민석 씨, 어서 앉아봐. 영주는 넉살 좋게 민석을 맞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짙어진 눈 화장. 발그레한 볼이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민석은 순간 헷갈렸다. 족발집 한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소주병과 맥주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영주는 능숙하게 소맥을 말아 민석에게 건넸다. 오늘따라 사장님 얼굴이 더 예뻐 보이십니다. 민석의 엉뚱한 칭찬에 영주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빈말이라도 고마워. 늙은이 칭찬해주는 사람은 민석 씨밖에 없다니깐.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영주의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특유의 넉살은 사라지고 어딘가 풀이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민석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영주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평소 씩씩하던 영주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요즘 뭐가 그리 힘드세요?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영주는 젓가락으로 족발을 뒤적이며 말했다. 몰라서 물어? 내 얼굴만 봐도 모르겠어?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지. 글쎄요, 사장님, 워낙 강하시잖아요.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영주는 술잔을 들이켜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하긴 뭐가 강해.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텅 비었어. 나 혼자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사장님 돌아가시고 쭉 혼자 지내셨죠. 민석은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영주는 울컥하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깐 말이야. 나 계속 혼자였다고.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외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영주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듯 했다. 민석은 당황스러웠다. 늘 씩씩하던 영주의 여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사장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세요. 민석은 어색하게 위로했지만 영주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민석 씨는 내 마음 몰라. 혼자 오래 놔둬봐. 외롭지 않은가. 아, 죄송해요. 민석은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다. 영주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시 술잔을 비웠다. 분위기를 바꿔볼 요량으로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남자 필요하세요? 영주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필요해, 남자.
정식으로 사귀는 사람은 없었어도 만나는 분은 꽤 있으셨잖아요. 민석은 과거 영주가 젊은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영주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빼야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지금 허전한 이 마음속을 꽉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진짜 사랑.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순간 영주가 며칠 전 젊은 남자와 크게 싸우는 것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마 그 남자와 헤어진 모양이었다. 나도 이제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나도 평범한 여자처럼 한 남자한테 정착하고 싶어. 영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석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여전히 아름다운 영주의 모습이 술기운과 함께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간 지나면 제대로 된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민석은 어색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다. 하지만 영주는 막무가내였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냐고. 지금 당장 외로운데. 이 밤이 너무 길고 무섭단 말이야. 영주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민석은 난감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남자한테 인기 많으시잖아요. 금방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영주는 콧방귀를 뀌며 헛웃음을 지었다. 인기 많으면 뭘 해. 다 하나같이 내 돈 보고 꼬이는 것들 뿐이야. 나도 다 알아. 그 속셈을. 에이, 설마요. 사장님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민석은 진심으로 말했다. 영주는 민석을 빤히 쳐다보며 민석 씨는 좀 다르려나? 순간 민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영주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주의 눈빛은 묘하게 민석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사장님, 농담이시죠?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영주는 정색하며 말했다. 농담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제가 뭘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민석 씨는 적어도 다른 남자들처럼 능글거리는 늑대 같지는 않잖아? 솔직하고 순수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적어도 내 돈 보고 꼬일 것 같지는 않고 말야. 사장님, 저야 뭐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셨다면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은 무슨. 나는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민석 씨는 또 능글거리는 농담으로 넘기려고 하네. 영주는 살짝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영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술기운에 홧김에 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영주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애써 농담처럼 말했다. 그런 걸 아시면 사장님이 눈을 좀 낮추시면 되죠. 과부가 자꾸 총각을 만나려고 하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석의 말에 영주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뭐, 과부가 총각 만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민석 씨도 잘 알잖아. 잘 알죠. 사장님, 고생하신 거. 민석은 영주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영주는 술잔을 들이켜고는 민석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그러지 말고 민석 씨가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영주의 목소리는 끈적거렸다. 민석은 숨을 멈췄다. 영주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짐작이 갔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되물었다. 네? 제가 사장님 옆에서 뭘 도와드릴까요? 영주는 민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 솔직히 민석 씨가 남자로 보이거든.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했다. 술기운인지 영주의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한 욕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네? 아무리 급해도 그런 말씀은 마세요. 저까지 혼삿길 막으시려고요? 민석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뒷걸음질 쳤다. 영주는 얄밉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혼삿길 막히면 나한테 장가오면 되지. 안 그래? 결혼이 그리 쉬운 건가요? 그리고 사장님 성격에 제가 눈에 차겠어요? 민석은 애써 현실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영주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다. 영주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 일단 만나보면 알 거 아니야? 전 사장님 성격 감당 못해요.
민석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영주는 기가 막힌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특히 남자한테는. 내가 얼마나 고분고분한데. 영주의 말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았다. 영주의 불같은 성격을.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민석은 영주의 말이 빈말임을 알면서도 능글맞게 받아쳤다. 사장님 같은 여자 만나면 남자가 기도 못 펴고 살 것 같은데요. 양기 다 빨릴 것 같아요. 민석의 능글맞은 농담에 영주는 정색하며 쏘아붙였다. 민석 씨는 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영주는 장사할 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소유욕이 장난 아니었다. 한 번 꽂히면 무슨 수를 써서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다. 민석은 영주의 집요함을 잘 알기에 더욱 불안해졌다.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인생 시계는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했던가. 40대 중반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는 민석의 인생은 마치 잘 삶아진 족발처럼 겉은 번지르르 윤기가 흘렀지만 속은 퍽퍽하기 그지없었다. 한때는 내 이름을 건 족발집, 사장님을 꿈꿨던 야망 넘치던 시절도 있었더랬다. 탱글탱글한 돼지족을 황금 비율 육수에 푹 삶아내 퇴근길 아버지들의 술잔을 기울게 하고 야식 족발에 콜라를 곁들이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던가. 지인의 소개로 영주 족발에 발을 들인 게 벌써 7년 전. 족발 삶는 기술이야 눈 감고도 할 만큼 마스터했지만 정작 사장님 명함은 구경조차 못 해봤다. 애초에 창업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영주 족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탓도 컸으리라. 영주 족발은 시장통에서도 알아주는 맛집이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가릴 것 없이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덕분에 민석은 쉴 새 없이 족발을 삶고 포장하고 배달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짭짤한 월급 봉투와 시장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닌 여사장 박영주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주는 시장통에서도 센 언니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걸쭉한 입담과 호탕한 웃음소리는 시장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고 억척스러운 장사 수완은 따라올 자가 없었다. 한 번 손님은 영원한 손님으로 만드는 친화력, 후끈후끈한 인심은 그녀를 시장의 여왕벌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는 있었다. 3년 전 족발집을 함께 운영하던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주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그녀는 억척스럽게 족발집을 홀로 이끌어 나갔다. 민석은 그런 영주를 묵묵히 옆에서 도왔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다. 영주는 그런 민석에게 고마움을 느꼈는지 그가 혹시라도 족발집을 떠날까 전전긍긍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가게 근처에 번듯한 원룸을 잡아주고 월급도 팍팍 올려준 것이다. 족발집 매출이 워낙 좋으니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민석은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떠나지 마, 내 곁에 있어줘라고 속삭이는 듯한 영주의 숨겨진 속내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석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영주가 그를 붙잡아둔 진짜 이유는 단순한 동료애나 고마움,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석을 남자로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영주와 민석의 나이 차는 무려 15살. 띠 동갑을 훌쩍 뛰어넘는 나이 차는 아무리 넉살 좋은 민석이라도 감당하기 버거웠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민석은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얄궂은 인연의 끈인지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숙이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뜨겁게 삶아지는 족발 국물처럼 지난 멜로 드라마의 막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주는 밤마다 술에 의지하는 날이 잦아졌다. 장사가 끝난 늦은 밤 텅 빈 족발집 한켠에 가니 테이블을 펼쳐놓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을 말아 마시는 게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수적이었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탈이었다. 해방감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슬픔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 영주는 거침없이 술잔을 비워냈고 그때마다 민석은 어김없이 그녀의 술친구가 되어 주어야 했다. 사장님, 이제 그만 드시죠. 내일 장사도 해야 하잖아요. 내 곁에 든든한 민석 씨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그치만 몸 생각도 좀 하셔야죠.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민석 씨밖에 없단 말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럼요. 잘 알죠. 그럼 민석 씨도 한 잔 더 해. 민석은 잔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었다. 하하 사장님은 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요리도, 장사도, 소맥 제조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에이, 민석 씨도 참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 근데 민석 씨,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영주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민석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네? 글쎄요, 워낙 많으셔서 콕 집어 말하기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바로 남자 홀리는 거.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뒤에 숨겨진 진심을 담고 있는 듯 묘하게 야릇했다. 사장님, 농담도 참. 후흐, 농담은 농담이고. 민석 씨, 솔직히 말해봐. 나 여자로서 어때? 영주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었고 노골적이었다. 사장님은 정말 아름다우시죠. 영주는 민석의 솔직한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름답다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지? 사장님이 왜 죽어요? 지금도 충분히 아니. 더욱 외력적이십니다. 이미 몇 병째인지 모를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뒹굴었고 영주의 두 볼은 술 기운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몰라. 인생 뭐 있어? 오늘만 사는 거야. 영주는 혀꼬부라진 발음으로 쏘아붙이며 가시 술잔을 채웠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술잔을 빼앗았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해요. 몸? 내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이 썩을 놈의 세상,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장님, 진정하세요. 술 취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남편도 아니면서 웬 참견이야. 그나저나 넌 왜 항상 내 옆에 있는 거니? 네? 사장님이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거짓말. 솔직하게 말해봐. 나 좋아하니? 영주의 갑작스러운 돌직구에 민석은 당황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좋아하냐고? 글쎄, 좋아하는 감정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건 존경심과 동정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뿐 이성적인 호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적어도 민석은 그렇게 생각했다. 사장님, 술 취하신 것 같아요. 주무세요. 이제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영주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영주는 오히려 민석의 팔을 붙잡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거의 맞닿을 듯 가까워졌다. 사장님, 민석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영주를 불렀다. 영주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을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얼마 전 영주는 젊은 남자한테 매몰차게 차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결국은 때문에 접근한 남자였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 후로 영주는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밤마다 민석을 불러내 술주정을 부리는 날이 잦아졌던 것이다. 민석은 그런 영주를 묵묵히 위로하며 그녀의 옆을 지켰다. 어느새 민석은 영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술친구, 고민 상담사, 그리고 어쩌면 남자친구 대행. 민석 씨, 나 너무 외로워. 영주는 술에 취해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민석은 익숙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너 말고 진짜 남자가 필요해. 나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 영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석에게 기대왔다. 민석은 영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순간 민석은 또다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영주의 슬픔, 외로움, 그리고 욕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민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쩌면 영주가 진정으로 원하는 남자는 그녀 곁에 항상 있어주는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옆에 있어 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뱉어버렸다. 영주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빤히 쳐다보았다. 출기운에 풀린 눈동자, 붉어진 두 볼. 영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였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아니 오히려 나이에서 오는 성숙함과 농염함이 더해져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석과 영주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낮에는 족발집 사장과 점원으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두 사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것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욕망을 해소하는 것뿐이었다. 생각보다는 항상 몸이 먼저였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어차피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족발집 장사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석은 가끔 불안감을 느꼈다. 이 동거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영원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혹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불씨처럼 두 사람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하지만 민석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영주와의 뜨거운 사랑 혹은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는 오늘도 족발을 삶고 영주를 사랑하고 불안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40대 순정마초의 진한 국물 같은 동거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결말은 아직 미지수였다. 불안은 인간의 숙명, 사랑은 그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법이다.